이곳은 지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억 년 뒤 미래의 모습이죠. 고온다습한 미래 지구의 대부분은 밀림과 습지입니다. 번성하는 생물 또한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포유류가 멸종하고 그 자리를 거대한 파충류가 차지했죠. (9,500만 년) 동안 계속된 대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아래 지구의 생물들은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밀림과 습지, 그리고 바다는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생물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죠. 진화는 무기 경쟁과 다름없습니다. 공격과 방어, 예측과 대책, 동맹과 연합과 같은 모든 전술이 총동원됩니다. 각종 생물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곳 미래의 지구 온실에는 진화로 인해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1억 년) 후 지구는 모든 것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각의 90%가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과거 대륙이었던 지각의 대부분은 수심 20m 정도의 얕은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저지대 육지부터 조금씩 침수된 결과죠. (1억 년) 뒤 지구는 온실 효과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기온과 해수면의 상승은 활발한 화산 활동의 결과죠. 화산이 폭발하면서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등의 기체가 대량 유출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계속 상승합니다.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군요. 지구상의 모든 빙하가 녹아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다에 유입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온실 효과 때문에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해수의 부피가 늘어납니다. 해수면은 더욱 높아집니다. 화산 역시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이죠.
화산은 지각을 구성하는 판이 이동할 때 판의 경계부에서 발생하는 마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각판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판의 가장자리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해양 지각의 중심 부근인 해령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마그마의 유입으로 해저 산맥이 생기기도 합니다. 해양 지각이 솟아오르면 결국 바다는 넘쳐 육지를 덮게 되지요. 물을 가득 채운 어린이용 고무풀의 바닥을 밀어 올리면 결국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뜻하고 햇빛이 잘 드는 바다는 생명이 움트는데 최적의 조건입니다. 암초 민숭달팽이의 새끼들이 놀고 있군요. 바다 민달팽이에서 진화한 이 녀석들은 얕은 바다에서 서식합니다. 암초 민숭달팽이의 천적 유령 해파리가 나타났습니다. 암초 민숭달팽이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죠. 유령 해파리는 거대한 해파리입니다. 간 해파리 목에 속하는 녀석이죠. 1억 년 뒤 해양 생물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데요. 물론 오늘날에도 간 해파리 목에 거대한 해파리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구남이라는 별명을 가진 고깔 해파리로 여러 개체가 모여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고 있죠. 각 개체는 저마다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먹이를 찾고 어떤 것은 소화만 시키죠. 또 몇몇은 이동을 담당하고 몇몇은 생식을 담당합니다. 하나의 개체로 보이는 이 생물은 여러 개체가 각기 역할을 수행하는 집합체입니다. 고깔 해파리보다 훨씬 덩치가 큰 유령 해파리는 선조보다 구조가 훨씬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무리에 드러나는 딱딱한 돈 모양의 상부 폴립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각도를 바꿉니다. 한편 중앙 폴립은 가스를 가득 채운 뗏목과 같아서 전체 집합체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죠. 뗏목 아래에 달린 촉수는 종 모양의 입과 고리 모양의 원시적인 눈을 갖고 있어서 먹이 사냥에 유용합니다. 이와 같이 유령 해파리는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같은 종의 개체가 한 덩어리의 집합체를 이룬 것입니다. 촉수에는 코브라처럼 강한 독이 있어 유령 해파리 근처에 다가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강한 독을 가진 유령 해파리에게는 공생관계 생물이 있습니다. 길쭉낙하벌레라고 하는 바다거미가 그 주인공으로 유령 해파리 촉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령 해파리는 길쭉낙하벌레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숙주를 천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적이 나타났습니다. 암초 민숭달팽이는 산호초의 풍부한 영양분으로 몸집이 커졌습니다. 다자란 녀석은 길이가 1.5m에 이르며 무게가 1톤이나 나가죠. 암초 민숭달팽이는 틈만 나면 유령 해파리를 노립니다. 그러나 바다거미가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작은 바다거미는 단단한 턱으로 암초 민숭달팽이를 물어뜯습니다. 암초 민숭달팽이는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방어가 허술한 먹잇감을 찾으러 가는 걸까요? 새끼 암초 민숭달팽이의 먹이도 지금과는 매우 다릅니다. 고온의 바닷물은 산호의 서식 환경으로는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디를 둘러봐도 푸른빛 산호초가 눈에 띄지 않는군요. 산호는 해양 생태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산호가 멸종되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호가 멸종하면 기존에 산호가 맡았던 물고기의 서식지 역할을 대신할 생물이 필요하지요. 1억 년 후 지구에서는 홍조식물이 산호의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홍조식물은 과거에도 수차례 산호를 대신해서 바다 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떠맡고는 했습니다. 홍조식물은 산호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홍조식물의 잎은 원추형 물질을 내뿜어 어린 암초 민숭달팽이를 유인합니다. 암초 민숭달팽이를 가지고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죠. 진화를 거듭해 가면서도 홍조식물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종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포자가 헤엄을 칠 수 없다는 점이죠. 겨우 기기만 하는 홍조식물의 포자가 혼자 힘으로 수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홍조식물의 구세주는 새끼 암초 민숭달팽이입니다. 암초 민숭달팽이는 단백질을 함유한 분비물에 유인돼 먹이를 먹으면서 홍조식물의 포자를 몸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홍조식물 사이를 들락거리면서 포자를 퍼뜨리죠. 이러한 협력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꽃과 곤충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꽃은 수분을 하기 위해서 꿀을 이용해 곤충을 끌어들이죠. 이러한 협력은 양쪽 모두에게 유익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말이 어울리는 경우입니다. 두터운 협력 관계로 화분을 돕는 곤충이 정해져 있는 꽃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함께 진화하는 것을 두고 공진화라고 합니다. 자연계에는 항상 있는 일인데요. 특히 서식지가 일정할 경우에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서로에게 적응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점차 공존하기에 적당한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홍조식물과 암초 민숭달팽이의 관계도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약육강식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죠. 생존은 단순한 먹이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과 벌이는 한판 승부입니다. 따뜻한 바다는 폭풍을 잘 일으키죠. 미래의 바다는 오늘날보다 훨씬 수온이 높습니다. 따라서 폭풍도 훨씬 강하고 거칠죠. 또한 자주 일어납니다. 유령 해파리는 돛을 최대한 낮추고 풍랑을 견디기 위해 애씁니다. 풍랑이 계속 몰아치자 결국 유령 해파리는 흩어지고 마는군요. 폭풍이 휩쓸고 간 잔해입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개체와 바다 거미가 모여 유령 해파리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이내 예전의 크기를 되찾았습니다. 따뜻한 바다는 평화로워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합니다. 그곳은 해양 생물에게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생존의 장이죠. 1억 년간 생물이 평화롭게 진화하는 가운데 바다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바닷속은 각종 생물로 가득 차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지요.
포식자는 넘쳐났지만 먹이는 부족했습니다. 포식자의 급증은 새로운 환경을 찾아 서식지를 이동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물론 먹이의 부족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서식지를 개척하는 데 크게 작용을 합니다. 포화 상태의 바다를 탈출하는 것은 곧 무트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육지에는 고온다습한 습지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해양 생물이 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인 셈이죠. 이 녀석은 문어의 일종인 늪네발 문어입니다. 늪에서의 생활은 위험이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어가 해수 수조를 탈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녀석은 재빨리 벽을 타고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는 잽싸게 바다로 향합니다. 여러 개의 다리를 이용해서 기어가지요. 이로써 현재의 문어도 육지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어는 물 밖에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늪네발 문어가 묻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호흡 기관이 필요합니다. 늪네발 문어의 외피 안에는 특이한 공간이 있습니다. 혈액이 활발하게 공급되는 이것은 폐입니다. 이로써 늪네발 문어는 산소를 직접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원시적인 수준의 폐는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합니다. 덕분에 늪네발 문어는 물 밖에서 며칠간 버틸 수 있게 됐죠. 일정하게 고온다습한 기후는 식물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식물이 폭발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물의 증가는 초식동물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거대한 초식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토라톤이라고 하는 코끼리만한 거북이죠. 이 녀석은 아직 새끼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괴물은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 늪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녀석이 더 접근한다 해도 늪네발 문어는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몇몇 문어들처럼 늪네발 문어도 이빨에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톤 정도는 간단히 물어 죽일 수 있을 정도죠. 늪네발 문어가 보호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은 아닙니다. 녀석들은 이 식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식물 중앙에 우물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새끼 늪네발 문어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식물이 육아실인 셈이죠. 어미 늪네발 문어가 늪에서 물고기를 잡아와서 새끼에게 먹이는군요. 늪네발 문어가 토라톤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그 정도면 늪에서도 충분히 새끼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늪에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차라리 새끼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피난처를 육지에 개척하는 게 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녀석들은 안전을 위해 양육식물 근처에 떼를 지어 삽니다. 어미들은 새끼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데요. 먹이를 잡아서 넣어주고 양육식물에 접근하는 동물이 있으면 덩치에 관계없이 모조리 맹독으로 죽여버리지요. 늪네발 문어와 양육식물의 관계도 공진화로 볼 수 있습니다. 공진화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어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양쪽 다 뭔가 얻는 게 있어야 가능한 관계죠. 먼저 늪네발 문어는 안전한 양육실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은 무엇을 얻을까요?
늪내발 문어가 양육을 시작하면 양육 식물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꽃은 중앙 우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초식 동물이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바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늪내발 문어가 양육 식물 주변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1억 년 후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현대 자메이카로 가보겠습니다. 브로메리아드는 잎으로 우물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둡니다. 민물개가 이 우물을 새끼 양육을 위해 쓰곤 합니다. 시냇물이나 웅덩이에서 민물개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포식자들에게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메리아드는 안전한 민물개 전용 양육실이죠. 어미 민물개가 먹이를 잡아와서 새끼에게 먹이는군요. 이때 새끼가 남긴 먹이를 브로메리아드가 흡수합니다. 이를 통해 브로메리아드는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미래에서도 양육식물은 희귀종에 속합니다. 따라서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양육식물의 도움 없이 새끼를 키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녀석은 지금 양육식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쉽게도 이 식물은 이미 다른 가족이 대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늪내발 문어는 상대를 위협할 때 과장되게 다리를 흔들고 몸의 색을 바꿉니다. 한 가족은 양육식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서로 양육을 돕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 협력 또한 포화 상태의 습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진화입니다. 늪내발 문어는 각종 포식자가 노리는 늪에서 벗어나 양육식물에서 안전하게 새끼를 키웁니다. 매복고기가 나타났습니다. 매복고기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냄새로 사물을 분간합니다. 바닥에 있는 침전물 아래 몸을 숨기고 약한 전기장을 내뿜습니다. 이 전기장은 늪내발 문어를 교란시킵니다. 그러면 매복고기는 특별한 감각기관으로 늪내발 문어의 움직임을 감지하죠. 늪내발 문어가 충분히 다가왔다 싶으면 녀석은 이내 강력한 전기를 발산해 늪내발 문어를 기절시킵니다. 이제는 문어를 삼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문어도 맹독을 가졌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군요. 매복고기는 몸 아래 작은 토막 같은 것에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근육으로 된 토막은 물고기 몸을 따라 길게 놓여 있습니다. 토막 하나하나는 각자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배터리인데요. 길게 늘어서서 하나일 때보다 훨씬 강력한 전하를 발생시키죠. 길이가 4m나 되는 이 녀석은 강력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녀석의 몸에는 수백 개의 근육 토막이 일렬로 늘어서 있어서 1000볼트 이상의 전기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큰 늪내발 문어도 간단하게 기절시킬 수 있을 정도죠. 습지는 냉엄한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동물들의 진화는 마치 무기 경쟁처럼 됐습니다. 매복고기가 인정사정 없이 늪내발 문어를 물어뜯습니다. 녀석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는 것 같군요. 이 녀석들은 성장한 토라톤입니다. 일전에 해치웠던 새끼의 20배는 되는 것 같군요. 늪내발 문어의 맹독도 이렇게 큰 녀석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 자란 토라톤은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동물 중 가장 큽니다. 120톤이나 나가지요. 공룡은 토라톤에 비하면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 거북이는 어떻게, 왜 이렇게 커진 것일까요? 몸집이 크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키가 크면 나무 꼭대기에 달린 열매도 따먹을 수 있어서 식량 확보에 유리합니다. 둘째, 몸집이 크면 그만큼 잡아먹힐 위험이 적습니다. 겁을 먹고 아예 덤비지를 않거든요. 셋째, 영양분 흡수가 용이합니다. 일단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때 위가 클수록 좋습니다. 삼킨 먹이가 큰 위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영양분을 남김없이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몸집이 클수록 위가 큰 건 자명한 이치죠. 토라토는 몸집이 크다 보니 양육식물을 보지 못하고 그만 밟아버리고 맙니다. 다행히 새끼 늠내발 문어는 다른 곳으로 옮긴 뒤입니다. 이제 새끼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자랐기에 물러 나온 것이죠. 습지에 첫 발을 내디디는 새끼를 위해 어미는 아슬아슬하게 전기장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매복고기를 깊은 물로 유인합니다. 새끼에게서 충분히 멀어지자 늠내발 문어는 재빨리 수풀에 숨어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어미 늠내발 문어의 승리입니다. 어미는 새끼가 위험한 습지에서 그나마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1억 년) 동안 고온다습한 습지에는 여러 생물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진화로 인해 습지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열대우림입니다. 거대한 온실인 지구의 육지는 광활하고 끝없는 밀림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밀림에는 여러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식물이 포화 상태의 밀림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죠. 평범해 보이는 이곳의 특이한 점은 살고 있는 생물이 아니라 바로 땅 자체입니다. 이 밀림은 본래 얼음으로 뒤덮인 땅, 남극대륙이었습니다. 남극대륙이 항상 얼어붙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대륙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얼음이 녹게 됐죠. 1억 년 동안 남극대륙은 남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적도에 도달했습니다. 얼음 옷을 벗고 열대우림 옷을 입은 것이죠. 이제 남극대륙은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와 곤충이 노니는 오늘날의 밀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물의 생김새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유난히 특이한 녀석도 있습니다. 대롱브리새라고 하는 이 녀석들은 지구상에 새롭게 등장한 종류입니다. 대롱 모양의 콧구멍으로 기온을 추정할 수 있죠. 이 녀석들의 코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새의 후성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녀석들도 코가 대롱같죠. 바로 부리가 뭉통하게 앞으로 빠진 바다제비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날 남극대륙에서 서식하는 동물 중 하나이죠. 오늘날 남극 대륙에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바다제비가 살고 있습니다. 바다제비는 바다에서 먹이를 구해서 육지로 돌아옵니다. 먼 바다까지 사냥을 나가는 바다제비는 1억 년이 지나자 작고 화려한 색으로 진화했습니다. 환경이 급격히 변하지 않는 남극 대륙에서는 생물들의 진화도 서서히 꾸준하게 진행됐습니다. 대륙이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빙하가 완전히 녹자
1억 년 만에 남극 대륙은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남극 대륙이 툰드라가 됐습니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자 툰드라는 다시 침엽수림이 됐습니다. 마침내 남극 대륙은 열대우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빽빽한 열대의 밀림이 남극 대륙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 속에 바다제비 역시 조금씩 진화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결과 대롱부리새가 된 것이죠. 이제 남극 대륙에는 수백 종의 대롱부리새가 살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날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식지, 먹이 등 모든 곳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날개가 긴 종은 밀림 위를 날고 날개가 넓적한 종은 하늘 높이 날아다닙니다. 가위부리새라는 짧고 둥근 날개를 가진 종은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며 날면서 곤충을 낚아챕니다. 밀림에는 바위부리새를 잡아먹는 곤충도 있습니다. 메말벌이라는 이 곤충은 몸집이 세만하죠. 어떻게 곤충이 그렇게 커졌을까요? 곤충의 크기는 대개 대기 중의 산소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작은 관을 통해 흡수한 산소가 곤충이 몸을 키우는 원동력인데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면 그만큼 곤충의 몸도 커지는 것입니다. 거대 곤충이 등장한 데에는 산소의 그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석탄기에도 있었던 일이죠. 그때는 거대한 잠자리가 있었고 노래기와 비슷하게 생긴 벌레도 있었습니다. 풍부한 산소로 인해 등장한 거대 벌레는 밀림의 땅바닥을 장악했죠. 따라서 메말벌은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곤충이 유력한 포식자로 떠오르는 시대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이지요. 거대한 메말벌은 창 모양의 발로 먹잇감을 공격해서 단단한 턱으로 짓누르는 것이 특기입니다. 이 거대한 곤충이 영원히 대롱부리새의 포식자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대롱부리새 한 종이 메말벌에 맞서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대롱부리새 중 한 종이 포식자에 맞서 놀랄만한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침화살새라는 녀석은 코에서 뜨거운 유독 물질을 내뿜습니다. 유독 물질은 두 가지 화학 물질의 혼합으로 생성되는데 화학 물질은 코 안의 기관에 저장돼 있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화학 물질이 흘러나오면서 서로 격렬하게 반응해 유독 물질이 분출되는 것이죠.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 새는 놀랍게도 실제로 등장할 겁니다. 침화살 딱정벌레라고 하는 녀석이죠. 두 가지 화학 물질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뜨거운 액체를 뿜어서 적을 내쫓아버리지요. 이와 같은 침화살새의 무기는 나무들과의 협력에 의존합니다. 무기의 재료가 되는 두 화학 물질은 꽃에서 얻는 것입니다. 두 물질은 서로 다른 꽃에서 나는 것입니다. 바로 암수 딴 몸인 나무의 암꽃과 수꽃에서 두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는 암수나무를 옮겨다니며 화학물질을 얻는 대신 수분이 가능하도록 꽃가루를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침화살새와 나무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지만 협력이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침화살새로 위장해서 새를 잡아먹는 꽃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교묘한 속임수는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위장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벌레가 나뭇가지, 나뭇잎, 꽃으로 위장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꽃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섬세하게 위장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연꽃과 구분이 잘 안 갈 정도죠. 꽃으로 위장하는 것은 포식곤충에게는 아주 유용한 능력입니다. 먹잇감이 알아서 다가오거든요. 일억 년 뒤 곤충의 위장술은 한층 발전했습니다. 이 딱정벌레의 날개는 색깔뿐만 아니라 모양까지 꽃과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침화살새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진화를 거듭한 결과입니다. 침화살새는 화학물질이 떨어져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돼야만 꽃을 찾습니다. 침화살새를 잡기 위해서는 요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메말벌은 침화살새가 꽃을 먹고 있을 때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도 터득했습니다. 요즘 메말벌은 사냥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열대우림은 상상할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미래 열대우림에서 진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화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변화 하나하나는 크게 미미한 수준이지만 1억 년분의 변화가 모이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혁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뿐만 아니라 땅덩어리도 넓은 의미에서 진화를 거듭합니다. 1억 년 뒤 지구의 지형은 조금씩 움직여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인도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 아래로 파고들면서 세계 지붕, 티베트 고원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원리로 1억 년 뒤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북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결국 유라시아 지각의 동남쪽과 충돌할 겁니다. 이때도 물론 대규모의 산맥이 생성될 텐데 히말라야 산맥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은 이동을 계속하고 북아메리카 대륙과도 충돌하게 됩니다. 대륙 간 충돌로 고원이 생깁니다. 이 고원은 1000m 높이에 너비가 약 5000km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자연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동물 간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거친 환경에도 불구하고 철새인 큰 파란 바람새는 해마다 여름이면 이곳을 찾습니다. 이렇게 높은 고원 위를 날아다니는 데는 진화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날개가 4개라는 것이죠. 4개 중 2개의 날개 덕택에 이 녀석의 비행 방법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녀석은 앞날개 2개를 이용해서 날아다닙니다. 나는 모습이 요즘 새로 하면 두루미 정도 되겠군요. 그런데 속력을 줄이고 싶을 때 녀석은 접고 있던 뒷날개를 펼칩니다. 날개의 면적을 넓혀서 가능한 힘을 들이지 않고 천천히 날거나 떠 있는 것이죠. 높은 고원 위를 힘을 덜 들이고 날기 위해
고안된 장치인 셈입니다. 따라서 큰 파란 바람새는 다리가 보조날개로 진화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뒷날개는 앞날개처럼 날개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착륙하는 경우 보조날개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날개에 최소한의 뼈와 근육을 남겨놨기 때문이죠. 보조날개 덕택에 큰 파란 바람새는 고온의 차갑고 예리한 바람을 가르며 수월하게 날 수 있습니다. 큰 파란 바람새가 척박한 고온에 둥지를 트는 것은 모두 새끼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포식자를 피해 지상으로부터 10km나 떨어진 바위산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녀석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고원은 사실 먹이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골짜기에는 큰 은거미가 살고 있습니다. 고원은 아래 늪지대와는 달리 생물의 종류는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지만 살고 있는 생물의 수는 늪지대 못지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수백 개의 거미집이 있습니다. 너비 10m가량 되는 이 거미집은 수많은 거미의 공동작업의 결과입니다. 오늘날에도 군락을 이루고 사는 거미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거미줄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신진대사가 극도로 활발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손바닥만한 거미집밖에는 못 만들지요. 따라서 군락을 이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거미들은 수백 마리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삽니다. 녀석들은 계속해서 실을 자아내 거미집을 확장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하루도 작업을 거르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녀석들은 사실 각자 맡은 임무가 다릅니다. 1억 년 뒤에는 거미도 고도로 조직화된 집단을 이루어 살 겁니다. 지금의 개미나 벌처럼 각자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동물 사회에서 역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대개 나이와 크기지요. 가장 어리고 작은 거미는 집을 지을 때 첫 번째 줄을 거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거미는 날아다니는 꽃씨를 날개 삼아 10m나 떨어진 계곡 반대편으로 유유히 날아가죠. 성공적으로 반대편에 착륙해 줄을 고정시키면 이때부터 큰 거미들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녀석들은 최초로 걸어놓은 줄을 타고 가면서 다시 한번 실을 자아내 집의 중심이 될 줄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거미들은 집의 틀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를 끈적거리는 실로 꼼꼼하게 채웁니다. 이 거미줄은 벌레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의 씨앗을 잡는 것이죠. 하늘 가득 씨앗이 날아옵니다. 이 씨앗은 고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의 씨앗입니다. 넝쿨과 나무의 중간 정도 되는 이 식물은 무려 40m나 구불구불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대량의 씨를 바람에 날려보내는데 마치 옥수수 수염이 낙하산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중 많은 양의 씨앗이 은거미의 거미줄에 걸리고 맙니다. 씨앗을 수거하는 일을 맡은 거미가 모은 씨앗을 어디론가 가져갑니다. 계곡의 틈은 대부분의 거미들이 거주하는 보금자리이자 여름 동안 수거한 씨앗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보금자리 깊숙한 곳에는 바로 여왕거미가 살고 있습니다. 보통 거미와 비교가 안 되게 크죠. 무려 60cm에 달하는 여왕거미가 하는 일은 알을 낳는 것입니다. 물론 수백 개의 알을 돌보는 것은 일거미의 몫이죠. 그런데 이곳 계곡 틈에는 다른 동물도 살고 있군요. 이 녀석은 바로 지구상의 마지막 포유동물인 포굴입니다. 무능한 이 녀석은 거미의 식량을 훔쳐서 살아가죠. 현재도 포유류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갈수록 종이 줄어들고 있죠. 1억 년이 지나면 지구상에는 포유류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쥐나 다람쥐 같은 설치류가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남은 포유류가 지금처럼 다른 동물보다 우위에 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서 다른 종들이 빠른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며 환경에 적응하고 또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1억 년 뒤에는 포유류는 사실상 멸종된 것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포유류인 설치류는 포식자의 위협을 피해 고온에서 살아갑니다. 녀석은 자기 몸집의 2배 정도 되는 거미가 모아놓은 먹이를 먹으면서 편안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황이 돌변하기도 하죠. 거미가 갑자기 포굴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가합니다. 사실 이 작은 설치류는 거미의 먹이입니다. 거미가 포굴을 사육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일거미가 약간 뜯어먹는가 싶더니 어디론가 녀석을 끌고 갑니다. 여왕거미에게 데려가는군요. 거미와 포굴은 서로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이 둘은 고온에서 살아남기 위해 식물의 씨앗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거미는 짧은 여름 동안 가능한 많은 씨를 모으기 위해 거대한 거미집을 짓고 또 모은 씨를 포굴과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저장한 씨가 떨어지면 그동안 통통하게 살이 찐 포굴을 잡아먹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포유류는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약육강식의 경쟁 세계에서 밀려나 고립된 고온에 숨어 살며 거미에 의존해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계곡이 수많은 거미로 넘쳐납니다. 이제 거미는 큰 파란 바람새에게 먹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고온의 환경은 매우 척박합니다. 생물의 종류는 한정적이고 서식지 또한 몇 군데로 정해져 있지요. 습지의 생태계가 다양한 생물들로 넘쳐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9,500만 년간 지구의 환경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먹이 사슬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이는 생물의 분화를 의미합니다. 안정적인 지구 환경은 생태계에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환경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발전 없이 정체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환경이 약간만 변해도 진화를 게으리하던 생물들은 순식간에 멸종해버리고 말지요.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앙이 지구를 덮쳤습니다. 고온에 부쩍 지진이 잦게 발생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강도 또한 점점 세집니다. 화산 활동이 지구 전체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은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기체를 방출해 거대한 지구 온실을 만들어냈습니다. 화산은 또한 많은 것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화산에서 방출된 유독가스가 대기와 해양을 산성화시키고 화산재는 태양빛을 차단하죠. 이로 인해 전체 생태계는 뿌리째 흔들립니다. 수많은 종이 지구상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구 외부의 자극으로 환경이 급변하기도 합니다. 1억 년에 한 번꼴로 소행성과 충돌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대재앙을 이겨내고 지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대재앙을 겪으면서 또다시 1억 년이 흐르면 생태계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